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종실록 제24부 왕도 공부를 해야 한다. 경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까 합니다. 조선시대에 왕을 부르는 호칭 무엇이 있었냐라고 하면요. 가장 흔하게 부르는 호칭은 바로 전하라는 표현이죠. 그죠? 사극에서 보면 정말 많이 나오는 표현 중 하나가 전하예요. 자, 여기서 전하란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임금이 정사를 보던 경복궁의 근정전, 창덕궁의 인정전, 이런 전각을 의미해요. 여기서 전자는. 그래서 그 전각 아래에서 드리는 말씀이다 라는 것이 바로 전하라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즉, 전하란 표현은 신하가 자신을 낮춰가지고 전각 아래에 엎드려서 전각 위를 바라보면서 임금을 부를 때 쓰는 용어가 전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용해서 옛날에 이제 조선시대에는 어른을 향해서 말씀 올릴 때 뭐라고 불렀냐면은 좌하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현대에는 귀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귀하는 사실은 그게 일본식 표현이고 원래 우리나라 조선시대 표현은 좌하, 여기서 좌자는 앉을 좌자죠. 즉 윗사람이 앉은 자리에 그 밑에서 아래에서 제가 올리는 말씀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조선시대 왕을 부르는 호칭은 전하 외에도 뭐 또 이런 호칭도 많이 나와요. 영화 관상에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왔던 유명한 멘트인데 성군이 되시옵소서, 이런 표현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성군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서 성은 성스러울 성자를 씁니다. 즉 유교 경전에서 말하는 성인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 성인 군자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군이란 호칭은 곧 임금이 성인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성군이 되시옵소서,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아부성 발언처럼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단순 아부성 발언은 아닙니다. 육아에서는 임금을 두고서 내성 외왕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안에서는 성군이고 바깥에서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임금은 언제나 성인으로 불릴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 왕이 성인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 했을 때 그 방법을 바로 학문을 연마하는 것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조선시대 왕에게 요구되는 자질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전문적인 기술을 갖춘 장인이 아니었어요. 그건 사실 현대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대통령이 뭐 외국어를 능숙하게 잘한다, 물론 뭐 그러면 좋게 하겠죠. 근데 그게 대통령이 돼야 되는 아주 필수 조건은 아니에요. 뭐 대통령이 사격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 100m 달리기를 엄청 잘 뛴다, 물론 뭐 그러면 좋게 하겠지만 그것도 엄청나게 필수적인 조건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지도자에게 필요한 능력이 도대체 뭐냐 했을 때 조선시대에서는요, 왕에게 필요한 능력을 이렇게 봤습니다. 인재를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가지고 국정 운영을 전반적으로 통괄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 그것이 왕이 해야 될 기본적인 자질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를 수 있도록 기품과 인격을 유지해야 된다고 봤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왕을 따라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리고 그러한 기품과 인격은 결코 저절로 자연스럽게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완성되는 것이라고 봤다라는 거죠. 이게 조선시대의 성리학자들이 생각했던 일종의 교육관이에요. 자, 그래서 이러한 취지로 만들어진 것이 바로 경연이었는데, 물론 경연은 고려시대부터 존재했던 게 맞아요. 하지만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잊혀지고 제대로 행해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제 뭐 고려시대에는 무신정변 기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몽골과의 오랜 전쟁, 그 이후에 이제 몽골의 영향을 받은 그 기간도 있었죠. 그래서 이래저래 경연이 계속 잊혀지고 제대로 행해지지 않다가 조선이 개국하게 되면서 본격적으로 다시 부활을 하게 됩니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국왕이 일평생에 걸쳐가지고 꾸준히 학문을 연마함으로써 훌륭한 인격을 완성시킬 수 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안으로는 성인이 되고 밖으로는 왕이 된다는 거죠. 그런 만큼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뭘 되게 강조했냐면은 왕의 선천적인 재능보다도 후천적인 노력을 상당히 강조하는 편이었어요. 사실 이게 또 성리학의 기본 모토이기도 하거든요. 누구든지 열심히 노력하면은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 그게 성리학의 기본 모토예요. 아무리 천한 사람이야 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은 학문을 갈고 닦고 인격을 갈고 닦으면은 언젠가 다 누구나 성인군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국왕도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종신토록 학문을 연마하면서 끊임없이 인격을 갈고 닦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된 사료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태종이 왕위에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시점입니다. 그때 이제 나왔던 내용인데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냐. 신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왕의 도는 학문으로 밝아지고 제왕의 정치는 학문으로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천적인 교육, 학문을 굉장히 강조하는 구절이 나오고 있죠. 자고로 왕된 자가 반드시 경연을 베풀어서 성학을 강구하는 것이 진실로 이익가닥입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래 비록 경연을 베풀었으나 정강하는 날이 되게 많았습니다. 전하께서 천성이 영명하고 학문이 정박하시니 유신이 진강함이 어찌 능히 발휘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태종한테 왕이 된 다음에 공부를 좀 게을리한다고 한마디 하는 거죠. 이어서 보면요. 전하께서는 천자의 고명함을 믿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천자는 황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선천적인 자질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태종이 사실은 과거 급제자고 공부도 좀 한 사람이잖아요. 그 선천적인 재능을 너무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천적인 재능보다도 후천적인 교육을 강조한다는 거죠. 유신들의 고루함을 말하지 마시고 날마다 경연에 납시어서 마음을 비기하고 뜻을 공손히하여 부지런히 강명하시어 감히 하루라도 정지하지 마소서. 다른 연고가 있으시어 정강하는 날에도 또한 마땅히 강관을 인견하시고 면대하여 이루고서 파하소서 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시대 사람들 기본 모토가 바로 그거였다는 거죠. 선천적인 재능을 너무 과신하지 말고 후천적인 교육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라. 인격과 학문을 갈고 닦아야 된다. 그것이 이제 왕의 길이라고 봤던 겁니다. 자, 이렇게 조선시대 왕들은 이러한 논리를 받아들여가지고 경연을 시행하기는 했어요. 하지만 일평생 공부를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내심 또 불만을 표하는 왕들도 많았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태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원래 이 사람 또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공부가 적성이 그렇게까지 맞지는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렇다고 공부를 아주 안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태조의 경우에도 뭐라고 이제 하소연을 하냐면은 내가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꼭 공부를 해야 되냐. 그리고 나도 스스로 독서 정도는 한다. 그거 정도면 되지 않겠냐 하면서 경연에 나가는 것을 좀 꺼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정종의 경우에는 정종실록 파트에서도 다뤘지만 정치적인 그런 어쩔 수 없는 처지도 있었어요. 그런 것도 있었지만 정종 본인도 별로 공부에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었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정종 같은 경우도 나는 원래 무인이기 때문에 몸을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병이 난다. 왕이 병에 걸리면 큰일 나지 않냐. 그러면서 경연보다는 사냥이나 공놀이에 더 치중하기도 했다는 거죠. 물론 세종이나 성종, 좀 더 뒤로 가면은 뭐 효종이나 영조나 정조처럼 공부를 즐기는 왕들도 있었어요. 그렇긴 했었지만 사실 대부분의 왕들이 좀 꺼려하는 모습들은 많이 보여줬다는 거죠. 초반에는 열심히 하다가 후반 가면은 좀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냐 이런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로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또 공부를 이렇게 꾸준히 하기가 힘든 왕들도 있었고 공부도 하려면 체력이 받쳐줘야 되죠. 그리고 연산군처럼 진짜 어떤 수를 써서라도 경연을 안 하려고 이립되고 저립되고 하는 왕들도 있었고 하여튼 뭐 이것도 되게 다종다양했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아마 왕들도 이론상으로는 동의를 했지만 이것도 기꺼운 마음으로 했던 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태종 역시 경연 제도를 유지하면서 본인 스스로는 경연에 나가지 않는 경연을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태종은 그런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상은 이상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이거죠. 그래서 국가의 이상을 놓고 봤을 때 이런 경연 제도가 유지되는 것은 옳다. 거긴 동의를 해요. 근데 막상 자기가 또 가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현실적으로 그건 또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모순적인 그런 행동을 좀 하게 되는데 태종은 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나는 이미 늙었고 건강도 예전 같지가 않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내가 꼭 이 나이 먹고 공부를 해야 되냐 하면서 매번 경연에 나가서 공부하는 것이 버겁다고 하소연을 늘어놓기 일쑤였다는 거죠. 이에 대해 신하들 역시 지지 않고 건강상 만약에 정 건강이 안 좋으셔가지고 경연을 중지해야 될 경우에 어떻게 하셔라. 직접 경연청에 나와가지고 신하들을 면대한 후에 경연을 중단한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엄격한 요구를 했다는 거죠. 요즘식으로 따지자면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학교는 뭐 수업을 빠지려고 그래요. 대학교 수업을 갔다가 하나 딱 이제 빠지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냐? 아무리 몸이 아파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직접 강의실까지 와가지고 교수님을 만나 뵙고 사정을 설명하고 조퇴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격하게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내가 비록 날마다 경연에 나아가서 여러 대신들과 강론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주 빠진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죠. 항상 그대와 더불어 글을 읽으니 배우기를 좋아하는 것은 한 가지다 하였다. 내가 경연까지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과외수업 받고 있지 않냐. 그 정도면 되지 않냐라고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김과라는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신은 전하에 호학하시는 것을 아옵니다. 그러하오나 여러 어진 신하들과 더불어 강론하지 않고 오직 소신과 더불어 읽으면 경연의 법은 장차 폐지될 것입니다. 후세의 자손이 반드시 이를 본받는 자가 있을 것이오니 혹시 어둡고 용렬한 임금이 있어 아첨하고 간사한 신하가 날마다 깊은 궁중에 들어와서 하지 않는 것이 없고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임금께서 글 읽기를 좋아한다고 하면 딱한 일이 아닙니까? 이것은 교훈을 삼을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 김가라는 신하가 뭐라고 지적을 한 거냐면은, 전하께서 원래 좀 공부 좀 하시는 거는 난 잘 알고 있다. 근데 이거는 전하께서 공부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본을 보이냐 못 보이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전하께서 이렇게 이리 빼고 저리 빼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후대 왕들도 결국에는 이거 보고서 따라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겠냐 이거죠. 또 걔 중에는, 어둡고 용렬한 임금, 공부하기도 싫어하고, 판단력도 흐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면은, 경연을 아예 안 하게 될 테고,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남는 시간에 누가 들러붙게 되냐면은 간신배들이 들러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배들의 사탕 발림에만 자꾸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국정 운영에 큰 혼란이 생기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경연이 갖고 있는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끊임없이 임금에게 경계하고 잔소리를 듣게 함으로써 딴짓을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나름대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김과라는 신하가 지적했던 것처럼 태종이 호학하는 것을 안다. 그러니까 태종 같은 경우는 실제로 과거에 급제했던 인물이죠. 자기 순수 실력으로 과거 급제했던 인물이고 실제적으로 학문적인 수준이 절대 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임금이었고 특히 언변, 토론 실력이 장난이 아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신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전하께서 공부 잘하고 사실 옛날에 책 좀 많이 보셨던 건 우리도 충분히 알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학문적인 능력이 높다 하더라도 경연에 직접 참가하지 않는 것은 후세에 좋지 못한 전례를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태종을 꾸준히 설득을 했다라는 거죠. 심지어 신하들은 태종이 사냥을 하는 곳까지 따라와가지고 사냥을 그만두고서 경연에 힘쓰기를 간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태종을 졸라대요. 그래서 천하의 태종도 경연으로 인해서 받을 압박이 절대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또 누굽니까? 태종 아니에요, 그죠? 끈질기기는 태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집권 10년차가 넘어가면은 태종이 경연에 나가기를 점점 꺼려해요. 그래서 태종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내가 이미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요즘에 몸도 쑤시고 아파가지고 공부하기 힘들다. 자꾸 이제 죽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냥은 가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라리 후세를 위해서라면은 세자에게 공부를 더 빡세게 시킨 게 낫지 않겠냐라는 거죠. 자, 실제로 태종의 학문 수준이 낮지 않았기 때문에 경연관들이 태종과 경연을 하다가 가끔 이제 불의의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답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쩔쩔매는 경우도 의뢰 있었다는 거죠.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또 뭐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이 연세도 자식만큼 자식분인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계속 경연을 달달 볶을 필요가 있나? 차라리 세자를 열심히 공부시키는 게 낫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랬던 것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집권 후반으로 갈수록 태종은 경연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구한테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게 되냐면은 세자한테 집중적으로 공부를 시키게 되는데 그 세자가 바로 그 유명한 다들 아시죠? 양녕대군인 거. 자, 이상의 내용을 사례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임금이 상소를 보고 말하였다. 상소 내용이 이제 경연하라는 그 얘기예요. 경연에 나아가는 것은 비록 아름다운 일이나, 그러니까 경연을 부정하지 않아요. 그거 분명히 좋은 거라고 인정은 해요. 근데 내가 하기 싫다 이거지. 내가 늙었고 또 병이 있으니 일찍 세자를 권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세자에게 좀 더 강하게 교육할 것을 주문을 하는 겁니다. 기타의 사건은 내가 홀로 결단할 것이 아니니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여 아래라 하면서 이제 태종은 세자한테 경연을 떠넘기게 되고 자기는 좀 이제 프리하게 나오려고 하는 모습이죠. 조선에서는 왕의 교육인 경연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뭐였냐면은 세자의 교육이었던 서연이에요. 서연을 담당하는 관서는 세자 시강원이었는데 이것은 세자를 모시고 공부하는 곳이란 뜻입니다. 서연의 목적은 단순히 세자가 공부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하들이 세자를 모시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왕이 걸어야 할 올바른 도리와 길을 깨우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만큼 경연 못지않게 서연에 참여할 수 있는 신하들도 그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하여튼 경연과 서연에 들어갈 수 있는 신하들은 정말 조건이 까다로웠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서연에 참가하는 신하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사는 영의정이 겸직을 했어요. 영의정이라는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도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사를 보좌하는 고위직으로 또 뭐가 있었냐면은 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는 좌의정과 우의정이 맡았어요. 그러므로 조선의 최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삼정승이 경연과 더불어 서연까지 주도를 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삼정승이 사실상 세자의 교육을 총괄하는 책임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실제로 가르치는 진짜 선생은 따로 있긴 한데 그걸 총괄 관리하는 게 또 이 삼정승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세자는 이들 삼정승을 스승으로 모셨고 여기서 탄생한 말이 뭐냐면은 가장 높은 게 사고 그 보조하는 사람이 부잖아요. 그래서 사와 부가 합쳐져서 사부님이란 단어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장 이상적인 사부님은 누구냐 했을 때 일단 연세와 경륜이 높으면서 진실하고 학문에서 일가를 이룰 정도로 학식이 높은 학자예요. 그리고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절대 음서 출신은 경연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정식으로 과거로 합격한 사람만 경연과 서연에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경연의 말석에는 시간관을 비롯해가지고 또 여러 이제 관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들의 이제 주요 임무는 뭐냐면은 경연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학습 계획서를 짠다든가 뭐 이제 책을 갖다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수업 분위기를 갖다 조성을 한다든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관들의 역할이죠. 비록 이들은 경연장에서 말석에 불과했죠. 하지만 엄연히 과거의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인재들이었어요. 따라서 대체로 경연과 서연에 참여한 신하들은 당대에 촉망받은 인재거나 혹은 원로급의 중신들이 들어오는 정말 중요한 자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의 경연의 속을 들여다보면은 고려시대에 비해서 상당히 중요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점차 사회적인 분위기가 세습보다는 시험을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분위기로 흘러갔다라는 거죠. 일단 경연, 서연 여기가 바로 이제 알짜배기 노른자의 보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쪽에는 음서 출신이 절대 못 들어온다는 겁니다.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고려시대가 귀족제였다고는 하지만 엄연히 관료제도 같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귀족제와 관료제는 서로 완벽하게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양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공정이 또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같은 경우도 귀족제적인 성향과 관료제적인 성향이 같이 있었고 조선도 엄밀히 말하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고려시대에는 관료제적인 성향보다 귀족제적인 성향이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또 고려시대 전공자들 분들 가운데서 화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특히 제 이제 학부 시절 지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말 들으시면 저 무지하게 야단칠 수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요거는 좀 이제 학계에서 약간 좀 논쟁이 있는 얘기긴 하지만, 되게 이제 조선시대 전공자분들은 다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고려는 결국에는 귀족제 사회였다. 그래도 고려시대는 경연보다 법회가 더 중요했고, 음서제의 위상 역시 조선보다 훨씬 더 크지 않았냐 이거죠. 물론 조선시대라고 해가지고 세습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조선시대에도 귀족제적인 요소가 있기는 있었어요. 하지만 과거 시험을 통해 가지고 꾸준히 세습보다는 시험을 통해 관료를 배출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졌다라는 거죠. 문제는 왕의 자리만큼은 결국은 세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떻게 건드릴 수가 없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내놓았던 방법이 뭐였냐? 이런 식으로 이제 왕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일단 정통성을 갖춘 왕을 먼저 골라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장자죠. 그래서 조선시대에서 왕이 계승권을 논할 때 적장자를 그렇게 많이 주문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막상 또 적장자가 왕이 된 경우가 별로 없긴 한데 하여튼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델로 봤다라는 거죠. 그래 이제 말썽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일단 말썽이 없는 사람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을 일평생 교육을 시키면서 가장 이상적인 군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게 아닌 이상 애지간한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계속 꾸준히 교육을 시키면은 언젠가 머리가 트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치가 바로 서연과 경연이었다는 거예요. 세자 시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종신토록 공부를 하는 그 제도가 서연과 경연이었습니다. 따라서 거의 모든 조선 왕들은 좋든 싫든 이 과정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경연장에서만큼은 왕은 배워야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절대로 전제적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전제, 군주제, 조선시대 정치체제를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는데 막상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졌던 건 맞기는 한데 그거를 또 마음대로 휘두르지는 못하게 돼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조선시대에는 그런 안전장치를 정말 수도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자, 그럼 왕의 그런 견제장치, 또 대표적인 장치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저희가 지금 태조실록, 정종실록, 태종실록 이렇게 실록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실록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